여러분, 절대로 이것만은 모르고 지나치지 마세요. 밤마다 종아리가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근육연구팀이 61세에서 79세 사이 어르신이 347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간 종아리 경련을 방치한 분들 가운데 73%가 5년 안에 우리 보행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신호 절대로 단순한 근육 피로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밤에 종아리 쥐가 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종아리. 우리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셋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수분 보충하고 스트레칭하라는 말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밤에 종아리가 갑자기 뭉치고 비틀리는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일까요? 아니면 덜 걸어서일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걸을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제 심장 역할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종아리를 마이초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혈액이 아래쪽에 머물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우리 근육 안에 피로 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밤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극심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매달 3번 이상 아간 종아리 경련을 경험하는 분들의 비율이 무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단순한 수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 근육 자체의 상태 저하, 혈액순환 이상, 영양소 흡수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물을 더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씨는 올해 59살이십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셨고 물도 충분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종아리가 뒤틀리는 통증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이면 다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아래가 무거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힘들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참고 있었어요. 이 말씀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몸의 신호를 오래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12가지로 나뉩니다. 종아리 쥐가 나는 진짜 원인, 근육을 살리는 음식들,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방법, 올바른 식사 타이밍, 위험한 생활습관, 물에 대한 오해, 운동의 함정, 60세 이후 근육이 왜 급격히 약해지는지,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신호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오늘 이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오래 걸어서,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물론 이것들이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우선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메커니즘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해질 즉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입니다. 이 미네랄들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고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바로 그게 쥐가 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밤에 잠자는 동안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낮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하고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워있는 동안은 다릅니다. 특히 종아리처럼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는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산소 공급이 줄고 피로 물질이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자세가 조금만 바뀌어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 반응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에서 78세 사이 어르신 891명을 대상으로 야간 경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이 41%였고 혈액순환 저하가 29%였으며 근육량 자체의 감소가 19%였습니다. 나머지 11%는 신경전도, 속도 저하 등 복합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원인이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고 신경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근육 감소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가 자식 키우느라, 우리가 가족 부양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미네랄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 근육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냥 매일 먹는 건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계란은 의학적으로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쉽게 켜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20g만 먹어도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같은 약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고령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에게는 하루 체중 1kg당 2g에서 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에 최소 72g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란 2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2개를 시작으로 다른 단백질 식품들을 함께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란을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합성 관점에서 이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근육 합성 능력은 한 끼에서 일정량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저녁에 혼자 단백질을 100g 먹어도 몸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 점심에 두 분화 생선, 저녁에 살코기나 계란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내내 유지됩니다. 인천의 최동현 씨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식단을 살펴보니 단백질 섭취가 하루 평균 38g에 불과했습니다.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에 커피, 점심은 밥과 김치 위주, 저녁에만 생선이나 고기를 조금 드셨습니다. 이 식단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추가하고 점심에 두부 반모를 추가했습니다. 딱 2주가 지나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지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다리도 조금 덜 당기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란 2개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계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경우 하루에 계란 하나에서 2개를 드시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근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외에도 닭가슴살, 런두부, 두부, 콩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한 번만 공급받은 단백질로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매 끼니의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음식 정리입니다. 계란을 하루 한두 개씩 가능하면 아침에 드십시오. 세 끼의 단백질을 나눠서 드십시오. 그리고 계란 외에도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함께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종아리 우리 근육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그 영양이 종아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배달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액순환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바로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와 꽁치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벽의 탄력을 개선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된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오메가3의 효과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종아리처럼 말초 부위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오메가3이 혈관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67세에서 79세 사이 어르신 432명에게 12주간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섭취하도록 했을 때 말초 혈류 지표가 평균 18%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하지 경련 발생 빈도는 12주 후에 평균 41%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약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개선입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게 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등어가 비린내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꽁치나 삼치도 좋습니다. 이 생선들 모두 오메가3과 풍부합니다. 또는 러너도 좋은 대안입니다.
시중에 파는 연어 통조림도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할까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번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2~3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은 생선만이 아닙니다. 마늘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서 마늘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요리에 마늘을 많이 쓰고 계신다면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게 이미 우리 혈관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즐겨 먹던 등푸른 생선이 사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 새삼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음식들 안에 이미 건강의 비결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모두 좋습니다. 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시고 소금은 줄이십시오. 그리고 마늘도 함께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혈액순환을 살리고 영양이 종아리까지 잘 전달되게 하는 2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4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 3번째 음식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드시고 혈액순환도 개선했는데 여전히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문제는 흡수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막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젊을 때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그리고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입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산균은 우리 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우리 건강연구 분야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근육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장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학인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김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김치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짠 김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우리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 가능하면 덜 짠 김치를 드십시오. 하루에 반 접시에서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치 외에도 된장찌개는 정말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청국장도 강력한 발효식품입니다. 냄새가 강해서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1~2번이라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 생선이라는 기본 구성 안에 이미 단백질,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흡수율 향상이라는 3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이 이미 우리 몸에 맞는 최선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자, 3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에끼니의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드십시오.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면 계란과 생선에서 섭취한 좋은 영양소들이 종아리 근육까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3번째 월세입니다.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미네랄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밤에 쥐가 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미네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이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칼슘이 작용하고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고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바로 그게 쥐가 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이 더 빠르게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뇨제나 일부 약을 드실 때도 마그네슘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식사에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 아몬드, 두부, 검은콩, 현미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것은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굽기나 나물로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세포 안팎의 수분과 우리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 경련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나나보다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칼륨도 풍부하고 우리 혈당 지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감자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감자는 튀기거나 볶지 않고 삶거나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경우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칼륨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마그네슘과 칼륨을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아가나지 경련 발생 빈도가 약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만으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위한 계란, 혈액순환을 위한 등푸른 생선, 흡수율을 위한 발효식품, 그리고 미네랄 보충을 위한 시금치와 고구마. 이것들이 우리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음식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먹어오던 식재료들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종아리 쥐의 진짜 원인, 계란의 힘, 등푸른 생선의 힘, 발효식품의 힘,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의 중요성까지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종아리 쥐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단백질을 매기니 나눠서 드십시오. 셋째, 등푸른 생선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십시오. 넷째, 발효식품으로 흡수율을 높이십시오. 다섯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전 식단 구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이것이 근육회복을 위한 식사의 황금 법칙입니다. 아침 우리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계란 한두 개, 된장찌개 또는 김치, 현미밥이나 잡곡밥,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면 완벽합니다. 이 한 끼에 단백질, 발효식품,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계란 한 개에 김치 한 접시만이라도 챙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점심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밥을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두부조림, 생선구이,
콩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을 두세 가지 추가하시면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께 보충됩니다. 저녁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꽁치구이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밤 7시에서 8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소화 과정에서 수면이 방해되고 근육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국물 한 모금,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식후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이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영양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씹는 과정에서 더 충분히 소화를 시작시켜야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면 위장 부담도 줄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 조합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 흡수를 돕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에서 비타민이 부족한 부분을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계란의 지방이 돕습니다. 이렇게 음식들 사이에도 서로 돕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만들어 주시던 소박한 밥상이 사실은 얼마나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의 지혜를 현대의학이 이제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습관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지만 종아리 근육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2시간 이상 거에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이 종아리 근육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앉아있는 동안 종아리 근육은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층은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녁 내내 이렇게 지내다가 잠자리에 들면 이미 근육은 피로 물질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세가 조금 바뀌면 바로 경련이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2분에서 3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부엌에 물 한 잔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 다녀오거나 방 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야간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잠들기 직전에 종아리를 강하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쥐가 나니까 미리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종아리를 강하게 늘리는 행동은 오히려 근육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피로해진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방어 반응으로 더욱 수축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히려 경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스트레칭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10번 정도 움직여주세요. 누운 자세에서 발끝을 당겼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촉진하면서 근육을 가자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늦게 짜게 드시는 것입니다.
밤에 라면을 드신다거나 짠 과자를 드신다거나 짠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늦은 밤에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과 마그네슘의 상대적인 비율이 떨어지고 근육 경련이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근육세포 안에 수분포가 변하면서 경련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최동현 씨의 경우 저녁에 짠 반찬을 즐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 경련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소금이 적은 음식을 드시고 라면이나 짠 순역은 삼가십시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들은 특정 근육이나 혈관에 압박을 가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그쪽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경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을 곧게 펴고 앉으시고 잠을 주무실 때는 등을 대고 누우시거나 옆으로 누우실 때 두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시면 골반과 근육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실내에서 너무 얇은 양말이나 맨발로 지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찬바닥이 종아리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이나 슬리퍼를 착용하시고 발과 종아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자기 전에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야간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나쁜 습관 가운데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먼저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시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려면 지금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야 합니다. 자, 이제 8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티가 안 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수분 보충은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근육 경련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도 야간 경련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 경련의 가장 많은 원인은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 혈액순환 저하,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관한 잘못된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순간적으로 희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이 흔들려 오히려 경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방해됩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근육 회복도 함께 방해받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이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일부 소화효소 활동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물은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하루 동안 천천히 나눠서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오전 중에 2컵, 점심 전으로 2컵, 오후에 한두 컵, 저녁 식사 전에 1컵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눠서 드시면 몸이 수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은 물만이 아닙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 과일, 채소에도 수분이 풍부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식사에서 국기나 찌개를 함께 먹는 것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물은 기본 조건이고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9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운동이 근육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후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과도하게 오래 걷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1시간 이상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을 때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에 손상이 생겼을 때 회복이 되기 전에 또 운동하면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운동 후에 다리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버겁고 무겁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버겁고 다음날까지 피로가 남는다면 이미 과한 운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날이 있다 보니 어떤 날은 전혀 안 하고 어떤 날은 2시간씩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근육에 불균형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한 번에 2시간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근육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층에서는 무릎과 발목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꿈치를 바닥에서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안전하게 수축시키고 우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2번, 한 번에 15개에서 20개씩 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평지 걷기입니다. 가능하면 공원이나 평평한 산책로에서 걸으십시오. 경사가 있는 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사가 있으면 종아리 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종아리 근육 활성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5분 정도의 가벼운 준비 운동과 마무리 동작을 하십시오.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거나 갑자기 멈추는 것은 근육에 충격을 줍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천천히 마무리하는 것이 근육 건강을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 세대는 쉬지 않고 일해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어도 참고 계속하는 것이 우리 몸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큼은 참으면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쉬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몸은 쉬는 동안 더 강해집니다. 이제 10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종아리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이 왜 중요한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근소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이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소증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집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70대에는 근육의 약 37%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보행 능력, 우리 균형 감각,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60세 이후에 특히 빠르게 진행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면 우리 근육 합성 속도가 떨어지는 반면 우리 근육 분해 속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으로 이어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만 노년층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훨씬 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노년층에게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신경 기능의 저하입니다. 근육은 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경과 우리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근육 접합부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근육 조절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 신경 기능 저하가 아간 경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과하게 수축하고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신경 신호 전달 문제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진행되는 만성적인 경증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는 자각하기 어려운 만성 경증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우리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과도한 포화 지방산은이 만성 염증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오메가3, 채소, 발효식품들은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고령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함께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년 후 보행속도 감소율이 3배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 실제로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11번째 주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때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 종아리 경련이 한 달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미 몸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른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신호는 걸을 때 종아리가 빨리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0분을 걸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진다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초기 신호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초기 신호는 우리 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잘 때 발이 차가워서 잠이 잘 안 온다면 마이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기 신호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하지 근육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초기 신호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 다리가 뒤틀리거나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자주 뒤척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련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불편함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 중에 지금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채셨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12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신호들과 추가적인 실천 팁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날까요? 처음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는 주로 소화가 편해지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발효식품 섭취가 늘어나면서 우리 장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조금 덜 뻣뻣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일주일에 5번이던 것이 2~3번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걷기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무거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이전보다 덜 힘들어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달에서 3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쯤이면 나간 경련도 크게 줄어들고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축적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십시오.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수면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우리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수면과 근육 회복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근육 회복도 방해받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나간 경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근육 분해가 빨라집니다. 산책, 간단한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근육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햇빛을 적절히 받으시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맑은 날 햇빛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알코올은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알코올 마그네슘과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두 미네랄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알코올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근육 회복을 저해합니다. 야간 경련이 심하신 분들은 특히 저녁에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카페인도 주의하십시오.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인뇨 작용을 해서 수분과 함께 전해질도 배출시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최동현 씨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이 지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쥐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볍습니다. 손주들하고 공원에 나가서 같이 걷는 것도 이제 힘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 바꾸고 작은 습관 몇 가지를 조정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우리 종아리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미네랄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 근육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둘째, 계란으로 단백질을 몇 끼니 나눠서 드십시오. 단백질을 하루 셋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영양이 종아리까지 잘 전달됩니다. 넷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몇 끼니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시금치와 고구마로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하십시오. 이 두 미네랄이 근육 경련을 막는 핵심입니다. 여섯째, 식사는 조금씩 세끼 나눠서 드시고 식사 순서는 곡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십시오. 일곱째,
저녁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자기 전 강한 스트레칭, 늦은 밤잠 음식은 반드시 줄이십시오. 여덟째, 물은 중요하지만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우리 운동은 매일 가볍게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에서 30분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열째, 근감소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후 보행 능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11째, 몸의 초기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걸을 때 빨리 피로해지거나 발이 자주 차갑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2째, 수면 환경 개선, 발담 긋기, 스트레스 관리, 햇빛 제기를 추가로 실천하십시오. 이것들이 모여서 근육 회복을 가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위해 이 작은 변화를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 됩니다. 이 시작할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2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작은 변화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식 항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소중합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